자, 인격장애는 그 10가지, DSM의 기준에 보면 10가지 인격장애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3개의 큰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10가지를 다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고, 근데 이 10가지를 어떻게 해서 3개로 나눴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고 이 책을 조금이라도 재밌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좀 호감 있게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어느 분이 이제 책을 상징할 수 있는 사파를 하나씩 그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발상을 얻어서 그렸는데, 야심차게 그린 그림이 이 9장. 네. 보시기에도, 예. 제가 보통은 이제 얼굴만 그리지만 그래도 몸도 그렸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주십사 하는 그림에 거의 가깝게 다들 갔는데, 제일 만족스럽지 않은 그림이 반사회성 그림이에요. 반사회성 그림은 제가 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책에 있는 그림은 화나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개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리는데, 사실 반사회성은 화가 나서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무덤덤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그림의 수준은 떨어져도 제 이 얼굴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네. 심심해서 괴롭힌 거거든요. 네. 다른 거는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완벽 깔끔도 네모나게 그렸는데 거의 뭐 잘 그려주셨어요. 예. 분열형, 근데 이제 이 그림 중에서 이게 3가지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3명이 A군입니다. 요 3명이 A군, 클러스터 A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4명이 클러스터 B, B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가 클러스터 C, C군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이제 10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이제 다시 또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얘기 드리자면 A군이 1단계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C군이 3단계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격장애는 다 어디라고 말했죠? 2단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2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2단계 중에서도 A는 1단계에 가깝고 C는 3단계에 가깝고, 그럼 B는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발달 단계를 꼭 일직선으로 쭉 그리면 그야말로 딱 이렇게 A, B, C가 1단계에서 다음에 가까이 있는 A단계,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서를 잘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A군은 결국 1단계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겠죠. A랑 1단계에 엎여 있으니까. 그래서 1단계와 좀 가까운 특성이 있고요. C는 3단계 특성, 그러니까 이제 발달 단계로 보면은 이제 3세 이후의 문제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특성을 좀 보니까 이 A군의 3명은 남들을 멀찍이 떨어뜨리는 특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특성이에요. 네. 남들을 멀찍이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운더리가 약해서 그래요. 경계가 약해서. 침범해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신분열병 내담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조금 사무적으로 대해도 좋으니까 그 치료적인 거리를 잘 유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3사람들은 정신분열병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 해체감, 붕괴감을 느낍니다. 비슷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남들을 떨어뜨려 놔야 돼. 내 그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이 가까이 오는 것들을 막아줘야 됩니다. 니들은 너무 오면은 내가 다치니까 절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들이 가까우면 내가 다쳐라고 얘기 안 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죠. 니들이 가까우면 니들이 다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치냐라고 얘기할 때 편집성은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해요. 다가오는 족족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죠.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임무 완료가 되는 거죠.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분열형은 어떻게 떨어뜨리죠? 이상하게 보여서 떨어뜨립니다.
이상하면은 오히려 더 다가가는 사람도 있긴 하다가만.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이상하면은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공적으로 떨어뜨리죠. 분열성은 어떻게 떨어뜨리죠? 훨씬 더 교묘한 방식을 쓰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재미없어서 떠나게 합니다. 뭐 건드려봤자 뭐 재미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응이 없으니까, 상호 반응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상대방들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군의 특성들은 그런 면에서의 특성들을 골고루 잘 간직하고 있어요. C군의 특성, B군은 이제 이 2단계의 문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하기보다 좀 넘어가고, C군의 특성은 되게 불안 반응에 좀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불안장애, 우울장애에서 이제 가벼운 우울장애 이런 거 보면 되게 3단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3단계 문제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불안이랑 심체화, 가벼운 우울 이런 것이죠.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반응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벌써 했던 강박적인 특성도 여기 나오고, 이 회피적인 특성의 사람도 결국 상대방들한테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받느니 남들 가까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의존성은 남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이건 조금 특이해요. 의존이 심하면은 오히려 1단계에 가까운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들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는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그 교류적인 특성보다도 자기 문제에 더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건데, 3단계 사람들은 교류적인 문제의 하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3단계 사람은 이미 1, 2단계의 취약성을 극복한 사람들인데, 1, 2단계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건 그만큼 관계적인 오류는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C군은 제가 자기 문제다, 자기 혼자의 영역의 어려움이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요소는 조금 적다, 이렇게 해서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인격장애이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4명은 아주 형형색색이죠.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비호감, 4인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차피 내용은 다루면서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격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고상한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인격이라는 영어의 퍼스널리티는 그런 어떤 가치가 좋다라는 고상성이나 이런 것, 긍정성이 없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 사람의 인격이 참 훌륭해 라고 말하거나 저 사람의 인격이 대먹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인격 자체는 언제나 중립적인 용어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격하면은 벌써 상당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좀 긍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정신과를 인격의학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뭐 긍정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중립적인 표현인데 긍정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인격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좀 좋게 봅니다. 근데 그냥 인격이라는 말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어떠한 교류적인 관계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름에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뭐냐라고 정의할 때 지, 정, 의가 있으면 인격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지, 사고 능력, 정, 감정 능력, 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겸비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인격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병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도, 인격 장애 자체도 진단명이 있습니다. 원래 인격 장애는 병명이 아닌데요. 인격 장애라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는 그 10가지의 병명들을 합쳐서 인격 장애는 큰 틀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인격 장애라는 말도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격이라는 것에 부합하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지, 정, 의 이것처럼 보듯이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정서, 그 다음 의 행동면을 2개로 나눕니다.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성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의 측면을 보고, 이 4가지의 측면이 골고루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시점에서나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그게 사회 직업적 기능 손실을 유발한다. 이게 이제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 장애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하시고 사실 10개 강의 중에서 한 강의만 달랑 띄어가지고 그 10주 강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많은 게 이 인격 장애거든요. 근데 인격 장애 진단 기준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으니까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는 그 10개 중에 한 4, 5개는 진단 기준을 맞춰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건 내 얘기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보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얘기다라고 예스라고 체크할 때 그걸 과연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체크했느냐고 하면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체크를 하려면요,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 체크 부분이 본인의 그 지정의, 대인관계적인 특성, 인지, 생각적인 특성, 감정적인 특성, 충동성의 특성에서 모두 골고루 그 항목을 예라고 체크할 만한가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장소에 구애 없이 그것을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종교기관 가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비슷한 어떤 특성을 보였나. 그 다음 시기적인 특성.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5년 후에도 그러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특성들에 만족할 때 그렇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표시를 안 하고 나 이런 적 있어 이러면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들어가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판이라고 그러죠. 판. 모든 거를 해당하는 판유로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단 기준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진단 기준을 맞출 때는 먼저 그 항목을 맞출 때 인격이라는 항목에 만족할 수준만큼이나 이 항목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인격 장애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 5개 1축, 2축, 3축, 4축, 5축에서 2축에 들어갑니다. 축 1축 진단과 2축 진단은 상태랑 경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17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진단,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진단은 다 1축 진단입니다. 정신분열병, 뭐 우울증, 조울증, 뭐 불안장애 모든 게 다 지금 1축 진단을 쭉 설명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2축 진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2축 진단은 사실 진단이 딱 2개가 들어갑니다. 인격장애, 지적장애 2개만 2축에 들어갑니다. 뭐 2개밖에 안 넣는데 왜 2축을 만들었을까 싶죠?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많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구분한 이유는 이거예요. 1축은 상태에 관련된 병을 들어갑니다. 상태는 생겼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감기가 성격입니까? 들었다가 낫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건 상태에 관한 병입니다. 근데 제 얼굴은 상태입니까? 경향입니까? 물론 가끔 변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일정하죠. 지문은 상태인가요? 경향인가요? 경향이죠. 늘 그렇잖아요. 늘 그런 특성은 트레이트,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에 들어가요. 지능이 낮은 사람은요, 계속 낮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능 80이 12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뇌의 용적이 그러니까요. 근데 성격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격도 한번 그 사람한테 틀을 잡았다 싶으면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성격도 물론 있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굳어지면은 그거는 안 변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축에다가 넣어요. 그래도 지능보다는 좀 변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도 그게 참 안 변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전제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제는요, 사실 전제 자체가 치료의 가능성을 참 희박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안 변한다면서요. 진단을 받았어요. 인격장애 무슨 10개 중에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죠. 그렇잖아요.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하자마자 상당히 암울해지는 거예요. 안 바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얼굴이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얼굴을? 책임을 질 수가 없네. 예. 어떻게든 조금 바꿀 수 있죠. 성형수술을 하도 바꿀 수도 있지만 안경을 쓴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저처럼 머리를 벗겨보세요. 나름 도움이 되거든요. 예.
원에서 바뀐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격도요. 그 틀은 참 변하지는 않는데 약간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이 그래도 좀 예쁘네. 이런 정도의 포장들을 해주는 게 인격장애를 다루는 치료 지침이지 그거는 틀렸으니까 다 뜯어고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융화하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요령들을 우리가 터득해야지 무조건 그거 참 괴롭다, 옆에서 보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인격장애는요, 스스로 자기 인격에 대해서 이상함을 몰라요. 224쪽의 맨 아래 보면은 인격장애랑 신경증을 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경증은 이제 3단계 질환인데요. 자기가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 증상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들을 보여요. 근데 반면 인격장애는요.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이상한가? 남들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이상하지 않대.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게 인격장애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자동조적이라고 말하죠. 자기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동조적. 반면 이제 신경증은 자이질적. 그 증상 자체가 괴롭죠. 내게 아니다.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그 현상 자체를 이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장애는 타성형, 또 신경증은 자기성형인데 인격장애는 타성형. 이거는 이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를 고치는 걸 우선하느냐, 남을 고치는 걸 우선하느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가면서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들을 자기성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경증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인격장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상이 없다고 여기니까 늘 주변을 바꿔요. 그래서 부인을 바꾸고 애를 바꾸고 계속 바꿔요. 진짜 바꾼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중년을 넘어서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이 자꾸 이제 그 남편들이 쫓아다니니까 그 전에는 뭐 자기 일 바쁘다고 그러더니 이제 실직도 하고 뭐 퇴직도 한 다음에 당신 어디가 그러면서 맨날 쫓아다니니까 하는 말이 저건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서 가구나 바꾸자. 부인 남편은 못 바꾸니까 대신 가구나 바꾸자. 그래서 가구 바꾸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바꿀 수 없는데 자기를 바꿀 거냐 남을 바꿀 거냐 해서 어느 쪽에 우선을 두느냐. 저는 이거를 이제 자동차 운전에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자동차가 두 개가 이제 골목에서 딱 만났어요. 어느 하나는 피해야 돼요. 자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차를 빼죠. 근데 타성향이 있는 사람은 왜? 자기는 꿈쩍도 안 하고 왜? 이것만 그런 성향들. 그러면은 어느 성향이 더 좋은 성향이죠? 드디어 낚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자기 성향과 타성향 중에는 어느 하나가 좋은 게 아니라 골고루 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몰려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종교인들이 이제 자기 성향이 좀 많아요. 내 탓이요 하면서 문제를 자기 탓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어떤 그 교육자가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고 왔는데 네가 계속 맞아라 그랬다고요. 너만 참으면 된다. 병이 생겼어요. 아이가. 그 분노감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정당한 어느 정도의 방어는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잘못된 일들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꼭 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골고루 쓰는 것이 건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A, B, C를 아까 간단히 얘기했는데 226쪽에 보면은 A, B, C를 또 설명을 더하는 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표가 아니라 시놉시스라는 미국 교과서에서 따온 표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설명을 보면은 A군, B군, C군이 특성적으로도 하고 기원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먼저 기원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그 1단계에 가깝다, 3단계에 가깝다 그 말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 써 있습니다. A군은 정신분열병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1단계에 가깝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C군은 신경증적이다. 3단계에 가깝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착각해서 신경증이 심해지면 C군 인격장애가 되고
A군이 나빠지면 정신분열병이 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간격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넘어설 수 없는 굉장히 큰 틀이에요. 그래서 A군 보기에는 마치 꼭 정신분열병 될 사람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딱 머물러서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뭐 멀찍이 떨어뜨리는 뭐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교과서에는 A군은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C군은 불안과 공포에 치우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 B군은 드라마틱한 사람, 극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덕, 언스테이블, 변덕이 많은 사람. 진단 기준으로는 그 아까 적은 A군의 3개, B군의 4개, C군의 3개인데 C군에는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가로로 쳐 있죠. 이거는 지금 해당하지 않는 진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빠진 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라는 표현을 지금은 안 써요. 그런데 수동 공격성이다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상당히 잘 쓰고. 근데 왜 진단 기준에 빠졌을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나올 수 있지만은 성향 중에 확실히 이렇게 똑 띄어가지고 하나의 병으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담겨 있는 성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보아도 그 사람한테는 그런 요소가 있어. 많고 적고는 좀 있지만은 아주 그걸로 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누구에게나 그런 면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수동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로 사람을 모으는 건 좀 무리인데 여기서 수동 공격적인 게 많은 사람 이렇게 모으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가 어떤 게 방어 기제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제 A군, B군, C군마다 나름대로 독특하게 쓰는 방어 기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임상 양상을 보면은 A군은 1단계랑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관계를 맺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들을 어떻게든 스스로 좀 막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망가면서 막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막아요. 아까 그 얘기하는 C군의 회피성 인격장애는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도망다니는 사람. 근데 그 A군에 있는 사람은 도망은 안 가요. 그냥 자기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과 떨어뜨리려는 그런 결과적인 어떤 것들을 초래합니다. B군은 불안정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아요. 얌체공 마냥 불안정한 것이 항상 일관적이죠. 늘 불안정한 게 일관성이 있어요. 쟤는 항상 바뀌어? 이게 항상 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C군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갈등. 우리가 지난번에 그 3단계는 컨플릭트, 갈등의 문제지만 1, 2단계는 결핍의 문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갈등의 문제에 주로 핵심이 있습니다. A군은 일관된 경과를 보이고 B군은 경과 자체도 좀 불안정하고 C군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후를 볼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A군은 상당히 그 태도로 계속 그렇게 나쁜 상태가 변화 없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A군으로 진단하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서는 좀 어두워지죠. B군은 사람마다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고 이런 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전체적으로는 나이 들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이 돼요. C군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에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군, B군, C군의 이제 각각의 병들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그 228쪽에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이 세 개가 A군이죠. 남들을 멀찍이 떨어뜨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단 기준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항상 진단 기준의 맨 첫 줄에 그 인격장애 병명의 특성을 잘 정리해놨어요. 한 줄씩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인 또 책을 보면 제가 항상 그 인격장애 설명의 제일 첫 줄에 적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 표에도 같이 적어왔는데 A군은 이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편집성 인격장애는 타인의 행동이 악의에 찬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등 불신, 의심이 늘 일상에 늘 깔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네. 분열성이랑 분열형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분열성은 스키조이드, 또 분열형은 스키조티팔, 타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둘 다 분열이라는 용어는 같지만 하나는 성, 하나는 형인데 분열성은 반응 없는 사람, 사회적 관계에서 유리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서 표현이 제한된 인격장애다 라고 말하는데 분열형은 괴짜, 아주 특이한 사람.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면 급성 불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인지, 지각 왜곡이 생기고 괴이한 행동을 보이는 인격장애를 말해요. 제가 참 이런 강의를 계속하고 다닐 거면은 그 영화를 지금도 몇 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 영화를 잘 보관해둬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때 본 영화라서 도대체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그야말로 비디오방에서 이제 대여해가지고 하나 보고 재밌다고 갖다 줬던 비디오이기 때문에 내용만 기억나요. 그래서 출처를 좀 알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장면에서 두 가지를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분열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나온 게 있고 하나는 이제 히스테리, 연극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서 그거 참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비디오를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으로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대학교 기숙사 같은 그런 고등학교 기숙사인지 대학교 기숙사인지 하여튼 있는데 그 주인공 여러 명 중에 하나는 여자 인형을 들고 다녀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표현들 쓰죠. 일본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면서 자기만한 여자 인형을 늘 들고 다니면서 뭐 기숙사 식당에서도 같이 밥을 먹고 얘기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주인공이 그 친구한테 자기 인생의 고민, 지금 요즘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해 보인다는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정색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그 이상함에서 네가 힘들어하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을 하나 알려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도 인형을 하나 사라. 이 사람은 인격장애가 아니고 억지로 그러고 있다라고 영화적으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나는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인간관계는 나는 꽝이다. 근데 내가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래저래 인간관계로 치이면 나는 공부 못한다. 그 자신을 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을 주변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하다 한 가지 발견한 게 이거다 이거예요. 얘만 갔다 오면 모두가 다 피한다는 거죠. 자기는 조용히 공부한대. 그래서 너도 인형 하나 사라. 너도 똑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테고 그런 인간관계 고민 없어질 거다. 공부에 열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의로 했지만은 병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해요. 자기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똑같이 일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어때서? 붕괴 불안이 나타나요. 자기가 해체되는 불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피하려고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완전히 정신분열병처럼 비현실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늘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상황들을 늘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치료적인 지침은 정신분열병에서 말했던 지침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는 이런데 결국은 지침에 관련된 것들은 정신분열병의 그 거리를 유지하는 지침, 그리고 약물치료적인 지침 이런 걸 동일하게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B군으로 넘어갈게요. B군은 이제 병이 4개나 되니까 다양해서 연극성 인격장애는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관심을 끌려가요. 센터 오브 인터레스트. 모든 사람의 그 시야의 중심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그 무슨 연극학과란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느 첫 수업에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한 몇십 명 돼요.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연계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다른 학생의 관심을 끌어봐라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저 친구가 어떤 친구는 괴상하게 행동하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러면서 관심을 끌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 하나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푹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돌보죠. 근데 연기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상 부담이 시선이 나한테 오나 안 오나 항상 거기에 놓여있는 그 여자 주인공인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고민에 빠진 남자 주인공이랑 가깝다가 결국은 나는 너랑 같이 못 있겠다고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면서 떠나요. 근데 떠날 때 이 남자 주인공이 막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한테 계속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아주 주옥 같은 대사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네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떠날 줄 알았지. 나는 안 떠난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걸 나는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영화에서 버디가 그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병이 생긴 것 마냥 비슷하게 네가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나를 떨치려고 하는데 본래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곁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 아니냐. 나 네 테스트에서 넘어왔다. 난 너 안 떠난다. 그래가지고 해피엔딩 끝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영화니까 해피엔딩이지. 그걸 계속 보여줘봐요. 네가 이래도 떠나나 안 떠나나. 그러면 언젠간 떠나죠. 상대방이 그걸 견딜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면서 이중 메시지. 막 사람을 떠나게 해놓고서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아주 괴롭잖아요. 그런 특성이 연극성에서 많아요. 그리고 자기애성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찬탄, 어드마이어레이션. 자기는 그냥 숭배해줘야 돼. 그런 요구를 하고. 공감의 결여. 남의 얘기는 공감 가는 게 없어. 늘 관심이 자기를 칭찬받게 하고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거에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고 남들이 무슨 얘기하는 것은 뭔 소리야 하고 관심이 없어요. 공감의 결여. 근데 이 연극성과 자기애성을 특별히 제가 같은 제목에서 몰죠. 232쪽에 보면 연극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놨는데 그런 이유는 이 두 가지 병은 양면적인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233쪽에 적혀 있는데 연극성은 히스테리성과 연극성으로 나눌 수 있고 자기애성은 과민성과 무감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좀 이렇게 순한 방식이고요. 하나는 좀 과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극성은 좀 더 이제 품위가 떨어져요. 근데 히스테리성은 상당히 고상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관심에 이목을 끌 때도 히스테리성은 아주 성숙하게 관심을 끌어내는데 연극성은 아주 무식하게 관심을 끌어내는 거죠. 어떤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로 조금씩 옷매무새를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하면은 문 남성들이 계속 쳐다보죠. 그러면 그건 히스테리성이에요. 근데 펑퍼짐하게 앉아 있으면은 그건 연극성입니다. 시선은 주죠. 괴로워하면서. 근데 그게 연극성과 히스테리성의 차이. 또 상담에 들어가면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 애정 전이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사랑의 전이가 형성되는데 그 히스테리성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못 품을 감정을 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소설 같기도 하고. 근데 연극성, 선생님 뽀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근데 자기애성도 그렇다. 자기애성도 양극단이 있는데 이 여린 자기애성이 있고 무식한 자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능동형, 수동형이라고 부르고 또 가바드는 과민형, 무감각형. 다른 책에서 뭐 내연적, 외연적 용어는 참 많아요. 근데 이 무식한 방식은요, 나 잘났어 이런 거예요. 무조건 잘났대요. 꿈쩍도 안 하고 무조건 잘났대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별명이 잽씨가 있어요. 잽씨. 뭐라고 하면은요, 야, 너 이런 거 알아? 모르지. 넌 나한테 잽씨가 안 돼, 임마. 잽씨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은어거든요. 잽이 안 된다. 근데 얘는 꼭 잽씨래요. 잽씨. 그래서 걔 별명이 잽씨예요. 공부도 지질이 못하거든요. 근데 뭐 괜히 아는 척하고 그것도 꼭 공부 잘하는 애들 앞에 와가지고 너 이거 알아? 모르지? 얘는 넌 아직 잽씨가 안 돼. 그래 다른 애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쟤는 말이야. 지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데 주제를 모르는 애는 자기 하나뿐이에요. 자기 잘났대요. 예. 좀 과도한 자기. 근데 아주 여린 자기에는 겉보기에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보여요. 예. 굉장히 남들 눈치를 잘 보고 남들 잘 배려하고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뭐 제공해주고 그래요. 근데 자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누군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밤새 고생해요. 막 분노도 일으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여린 거예요. 사실은 잘난 거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것도 못 알아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잘난 것에 누가 흠집을 낼까봐 먼저 잘해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잘났다고 얘기해 줄 때는 내가 뭐 하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됐어.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남들이 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유를 할 때 아주 예민한 자기에는 크리스탈이다. 너무 섬세해가지고 누가 깰까봐 그냥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섬세해서 그런 사람들이고요. 무식한 자기에는 뭐 그냥 쇠공이에요, 쇠공. 찌그러져도 티도 안 나는 쇠공. 무조건 자기가 잘났대요. 야, 너 못났어 임마 이러면은 나 잘났다고? 알아? 이래요. 그런 게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연극성에서의 히스테리성, 그리고 자기애성에서의 여린 자기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동공격성, 이런 거는 이제 병명은 아닙니다. 병명으로 얘기하기에는 많은 사람한테 스며 있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쓸지 몰라도 진단 기준은 못 써요. 진단 기준으로 들으면 분명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구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연극성, 내지는 무식한 자기, 이런 거나 병명으로 딱 들어가지, 이런 건 병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동공격성은 어떤 사람이죠?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공격도 능동공격과 수동공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능동공격적인 사람은 막 화내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뭐 불만이 많고 신경질 내고. 수동공격성은요? 불만을 얘기도 안 하고요. 화도 안 내요. 근데 화를 내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요. 어떻게 하느냐? 느려 터져 있어요. 말을 잘 안 듣고 옆에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굳이 화를 안 내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수동공격과 능동공격을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대드는 아이,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대드는 아이는 능동공격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죠? 이놈의 자식! 몇 대 맞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능동공격으로 공격해봤자 우리의 부모는 끄떡이 안 되는구나. 그런 친구 중에 일부가 수동공격으로 목표를 전환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늘 늦잠 자고 뭐 하라 그러면 죄송해요 못하네요. 그러고 그럼 부모가 막 심장을 치면서 저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아 그러는데, 그거 화내는 것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오 이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요. 아주 한량으로 살고 느슨하게 살고 그러면 부모가 막 괴로워하죠. 그러면은 대놓고 화내는 것보다 효과가 만점이죠. 수동공격성은 사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분노로 표현 안 하고 아주 패시비티, 수동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혹시 분노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성, 자기애성은 그런 개념이고요. 경계성 236쪽에 있는데 대인관계, 자아상, 그리고 정동이 불안정하고 심하게 충동적인 사람이다. 경계성은 불안정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237쪽에 나오는데, 첫째, 이 환자들은 유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다. 237쪽의 네 번째 줄이죠. 이 환자들은 유기, abandonment, 직무유기할 때 그 유기도 같은 단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유기라는 단어는 버림받는,
버려진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다. 그래서 유기를 조금 더 지금까지 쓴 단어와 제일 가까운 단어로 찾으면 대상 상실.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엄마가 피치 못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엄마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가 그야말로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전형적인 유기죠. 유기에 항상 이 2단계의 엄마가 없어진다는 것에 항상 취약해요. 그래서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있으면은 존재 앞에서는 뭐 늘 그 흑백 논리 속에서 늘 반복적이고 불안정하다가도 결국 그 불안정의 결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자기 어디야가 나옵니다. 나 지금 칼로 손댔어.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거에 뜨끔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그거는 그냥 땜빵이지, 잠깐이지,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상대방이 떠나려고 그러면 자기 어디야, 나 아파트. 이렇게 전화 오는 이런 불안정성이 이 유기, 나를 버려?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그 심리 요소가 있어요. 우리 문화 자체가 2단계 문화가 있어요. 이 유교적인 견해의 문화는 이 상하관계에 아주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열 문화, 계급 문화, 존댓말도 그런 개념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문화고요. 버림받음에 대한 문화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무슨 좋은 노래라고 그걸 이렇게 계속 아리랑 부르는 거. 이게 아주 그냥 한이에요, 한. 두고 보자 잘 잤나 이렇게. 근데 그러한 문화가 우리 안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승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네가 가? 정말 가? 어디 가봐. 이러면서 충동성이 등장하는 게 이 문제예요. 버림받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찾아서 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계성 인격장에서 그 진단 기준보다 치료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명심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239쪽에 밑에 문단 상담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면서 있는 2줄 경계성 인격장애 혹은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면담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면담 구조, 스트럭처를 잘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2줄 내려가서 치료의 일관성을 치료자의 개인 덕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치료 세팅, 면담 구조를 통해서 일관성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불안정한 경계성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는 자기 자신이 안정해야 돼요. 상대방이 들쑥날쑥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껐떡없고 항상 일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관적인 태도를 치료자의 인격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나는 비교적 안정한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러한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치료자가 되겠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의 인격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고 또 변덕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상적인 존재도 아니고 안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만드는 게 바로 구조입니다. 스트럭처.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조를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있는 어떤 틀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은 시간 안에서만 만나죠. 우리는 월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그때만 만납니다. 이렇게 약속을 잡고요. 중간에 문자를 주셔도 좋지만은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구조를 세워요. 다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를 깨트려서 자꾸 연락하죠. 새벽 1시에도 문자 보내고 왜 안 봤냐 이놈아 뭐 이러면서 죽겠다 뭐 이렇게 쫙 적죠. 70개 이렇게 쫙 옵니다. 하루에 70개 뭐 별로 안 되네.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 월요일날 와가지고는 문자에 반응도 없고 당신이 뭐 인격적인 치료자냐 당신은 뭐 이렇게 막 비하하고 가서 죽겠다 그러고 불안하죠. 그 구조를 잘 세워서 아 그러시는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전 지금 나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구조를 할 수 있는 틀은 자기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이 경계성 인격 내담자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표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관성 없거든요. 한번 본때를 볼까? 이렇게 본색을 제가 드러내면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불안정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치료의 틀에 들어가면은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유지하고 난리치고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그러나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틀을 유지하고 만나고 그래야만이 이런 사람들을 돕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상당히 좀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예요. 반사회성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 초자아의 부재다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뇌가 없다 이런 말도 써요.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책임감이라든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분위기의 어떤 마음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법자들한테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성이 많을까겠죠. 그렇다고 모든 범법자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아니고요. 워낙 성품 자체가 늘 그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내가 좀 지나가다가 누가 걸려가지고 한 대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생활에 대한 후회가 별로 없어요. 잘못했다는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C단계, 이거 제가 이제 몇 가지 가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시간 되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넘어가고요. C단계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 세 가지입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는요, 아까 그 자기애성 중에 연약한 자기애성과 제일 가까워요. 형태로 볼 때는. 근데 회피성이 꼭 그 마음속에 잘난 맛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피성이라는 틀 안에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가까이 오면 피하는데 그 피하는 이유가 뭐 상처받을까 봐 피하는 거예요. 결국 다가오긴 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나, 결국 내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받으면 어떡하나 해서 피하죠. 근데 회피성 인격장애랑 비슷한 병명 중에 하나가 사회공포증이라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떨고 자신 없어지고. 회피성 인격장애랑 사회공포증은 뭐가 다르냐? 일단 사회공포증은 신경증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회공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죠. 나는 남들 앞에서만 있으면 떨려요. 힘들어 죽겠어요.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러는데 회피성 인격장애는 계속 피하면서도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의존성 인격장애는 상대방을 흉내를 너무 잘 내요. 그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죠. 편안함을 느껴요. 포근함을. 왜냐하면 자기 개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나로 세우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 차용해서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실현을 당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떠나면 바로 옆 사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차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죠. 그래서 의존성 인격장애는 그렇게 혼자서 고통을 많이 이렇게 갖지 않고 웬만하면 옆에 사람들은 붙으려고 하죠. 근데 옆에 있으면서도 물론 외로워하죠. 그 다음 강박성 인격장애. 아까 우리가 강박증도 다뤘지만은 강박증과 강박성 인격장애는 어떻게 다르냐? 일단 강박증은 불안장애라는 3단계 병이고 강박성 인격장애는 2단계 인격장애니까 다르겠죠. 근데 현상적으로 볼 때도 강박성 인격장애에는 강박증이 없어요. 강박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침습해 들어오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꼼꼼해요. 철저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맞추고 하지만은 심리적인 이유는 같아요. 제가 책에도 드린 비유가 있는데 저도 약간 강박적이라서 꼼꼼하게 따지고 그런 편인데 제 후배 놈이 저보다 훨씬 더 강박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계탕 이게 처음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깔끔하게 못 먹으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이 청결의 이 기준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음식이에요. 삼계탕. 근데 좀 증상이 좋아지면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도달하고 싶어요. 이걸 깔끔하게 먹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먹죠. 근데 삼계탕은 푹 구우니까요. 깔끔하게가 잘 돼요. 다른 것보다 탁 하면 뼈만 남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서 구분해서 먹죠. 그러면서 나중엔 뿌듯해요. 뼈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살도 안 남기고 잘 먹었어요. 목표 달성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제 후배 놈은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살 좀 안 남기고 이런 건 똑같은데 단 저보다 조금 더 심한 거는 이제 뼈를 키순서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해가지고. 얘는 심하다. 근데 되게 이런 강박성들은요, 그러한 꼼꼼함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걸 놓쳐요. 공부한다고 맨날 책상 정리만 하고, 한 2시간 책상 정리 다 끝나면 피곤해서 자. 강박성밖에 안 남아요. 은퇴하신 어느 교수님은 대학원생 강의하다가 중간에 책 검사를 해요. 교수님이 밑줄 쳤나. 이렇게 봤는데 밑줄을 쳤어요. 그런데도 혼나요. 왜 혼났나 봤더니 자를 대고 줄을 안 섰대요. 자를 대고 줄을 안 섰으면 줄이랑 마음이랑 똑같다나? 삐뚤으면 마음이 삐뚤어진 거래요. 이렇게 치면 안 되나? 그럼 자대 어쩔 수 없죠. 교수님이 그러는데 눈치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보면 다 자대고 줄 서왔어요. 그런데도 또 혼나요. 왜 혼났나? 끝선이 안 맞았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도서관 가면 애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끝선 화이트로 지우고 있어요. 똑같이 맞습니다. 물어보죠. 그럼 내용이 뭐야? 몰라. 강박성만 인계가 되고 내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도 그 사람들을 돌보는 틀은 아까 얘기한 거랑 개념은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인격장애는 끝나야 되는데 245쪽에 성향의 발달. 우리가 이런 이 강박성 인격장애도 얘기했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도 아까 얘기했는데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준들을 아시잖아요. MBTI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애니어그램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일 쉽게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는 게 245쪽에 있는 아주 간단한 사람이 인지적이냐 감정적이냐 이 두 개예요. 그 연장선에서 볼 때 중간에 머무르냐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그 설명, 그 246쪽에 있는 설명은요, 사실 이 낯선 상황 절차의 연구에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풀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어놔주세요. Strange Situation Procedure. 책에는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이게 애착 이론을 확인하는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SSP라고 하는데, 에인스워스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어떤 원리에 맞추어서 아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아이랑 엄마가 검사실에 있어요. 근데 검사실에는 다양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두 가지 관심을 갖는데 하나는 장난감에 대한 관심, 하나는 엄마에 대한 관심이에요. 에인스워스는 이 애착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잘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엄마랑 교류하다가 장난감 잘 갖고 놀면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갖다 놓으면은 조금 엄마랑 있다가 낯선 장소니까 처음에는 눈치 보다가 엄마가 있으니까 막 장난감 갖고 놀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이러고 놀아요. 그럴 때 낯선 사람이 들어오죠. 슬며시 그 옆에 앉아요. 그럼 엄마랑 둘이서 막 놀고 있으니까 뭐 누구지? 그러면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나가요. 그러면 낯선 사람이랑 자기랑 둘이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엄마가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면서 낯선 사람이 나가요. 이걸 첫 번째 제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시 반복시키는데, 다시 반복할 때는 조금 더 심하게 반복을 시켜요. 조금 더 강화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일단 나가요, 먼저. 그럼 혼자 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만 뜩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는 엄마랑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체인지하는 정도인데 지금은 혼자 냅뒀다가 이제 엄마만 딱 들어오니까 아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엄마가 들어오면서 낯선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외를 해요. 제일 중요한 요소를 이 제외 순간에서 보는데 다시 엄마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인지적인 특성과 정서적인 특성의 양극단을 보면은요, 정서적인 특성의 아이는 엄마가 오면 기겁을 하면서 엄마 곁에 딱 붙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장난감은 쳐다도 안 봐요. 애착에서 엄마에 대한 애착은 아주 달라붙는데 사물에 대한 관찰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서의 아주 극단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인지적인 특성의 아이들은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엄마를 쳐다도 안 봐. 그리고 장난감만 막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고 있어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네. 그러면 그가 지금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강박증 얘기하듯이 순전한 생각으로 자기 감정을 처리하고 있다고요. 엄마 안 보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저항 때문에 진정 엄마한테 돌아서지 못하고 자기 인지로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계속 자라면은 이제 정서가 너무 강한 사람은 연극성 인격장애나 히스테리적인 특성이 많이 생길 테고요. 인지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은 강박적인 특성이 클 거예요. 치료의 지침은 말씀드렸죠. 중화시키기. 결국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그러면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여성과 강박성 인격장애 남성이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깽판 납니다. 잠깐 치료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계속 만나면 부닥치는 게 더 많아지니까 중화라는 건 그렇게 양극단성으로 무조건 섞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큰 극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정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커다란 경험은 잠시 잠깐은 획 할지는 모르지만 오래 갈 때는 좋지 않아요.